그러니까 저도 매크로 보는 사람이지만 네. 매크로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생기죠. 금리가 올라가도 자산시장이 훨씬 더 강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금리 올라가거나 환율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포시 들여밟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매크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매크로가 필요할 때는 매크로를 안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볼 때가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아까처럼 그렇죠. 미국 10년 가고 더 예, 갈 것 그렇죠. 같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 너무 방심을 그렇죠, 하게 그렇죠. 되면은 또 새로운 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매크로 경제를 좀 바라볼 때 꼭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만 흐름을 보더라도요. 2015년 말에는 전부 다 매크로만 봤어요. 미국 네. 금리 인상되면 큰일 났는데. 아, 근데 2016년, 17년에는요. 매크로 금리 인상을 해도 자산시장이 뜨거우니까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느낌이었고 2018년도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매크로를 바라보더라고요. 19년도에는 또 이건 뭐 매크로 의미 없어.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니까 20년도에는 또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이걸 갖다 메워줘야 됐지 않습니까? 다 매크로 관점이 있다가 21년도에 또 시장 막 올라가니까 매크로를 왜?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또 매크로 금리 인상 어떻게 되나 FOMC 어떻게 되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맞아요. FOMC를 생중계로 보는 걸 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크로만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아예 안 보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매크로라는 걸 갖다 바라볼 때는 항상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맞아요.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오르고 네. 근데 요즘 보면 금리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그러니까요. 오르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네. 30% 오르고.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금리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금리가 중요한 팩터인 건 맞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셀 것 같으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가 30%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출금리 1% 올랐답니다. 아무 느낌 없거든요. 오케이 그냥 살게. 2% 올라도 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성장이라는 걸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산시장이 오히려 뜨거울 수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많이 주지 않죠. 그러면 자산시장이 더 긴장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를 성장하고 같은 그 선상에서 놓고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SVB 사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렸거든요. 98년도, 99년도로 돌아가면 미국 경제 탄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그때 러시아가 98년도 9월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맞아요. 근데 그 때문에 그 러시아에 투자를 했었던 LTCM이라는 거대한 헤지 펀드가 파산하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까봐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준 거죠. 그랬더니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산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버블이라든지 너무 뜨거워지는 이런 이제 실물 경제의 흐름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연준이 시도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 99년도 말로 가면 많은 분들이 잊은 단어 중에 Y2K라는 단어가 있어요. Y2K 뭔지 기억하시죠? 그거 무슨 컴퓨터. 그렇죠. 인식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99에서 00으로 맞아요. 바뀌게 되면서 네. 이게 저도 기억나는 게 이게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은행의 송금 체계라든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신문에 막 나오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소설 쓰지만 지금이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설 쓰지만 별것도 아닌데 이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Y2K가 이제 당장 닥쳐올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를 팍팍 올린다? 네.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감에 더 예. 그림을 그래서 그리는. 자산 시장이 올라갈 때 수비수가 따라 붙어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네. 수비수가 Y2K에 스크린을 당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수비수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예. 어. 그래서 Y2K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매번 했었어야 되는 걸 늦추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 와, 역시 쫄보. 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음. 야, 얘는 조금만 불안하면 금리 인상 못하네. 쫙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불을 뿜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도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걸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게 닷컴 버블의 붕괴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많이 올랐던 자산 가격이 훅 주저앉으니까 이 자산 가격에 기대서 했던 소비들이 다 하나의 부채로 남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6.5에서 1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장의 둔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주식시장 자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가격 자체의 레벨이 너무 높아졌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음. 인생 모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공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의 네. 미래를 알겠습니까? 사회의 맞습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미래를 갖다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걸 생각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는 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들려요. 착하게 살아야죠 이 느낌처럼 들려요. 그렇죠. 근데 지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때에도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강력한 반등장에서도 네. 회복을 갖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공포에 질리면은 안전자산으로 쏠아버리고 너무 좋을 것 같으면은 위험자산으로 쏠려가고 이런 쏠림보다는 저는 균형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균형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런 역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금융시장의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안다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인드셋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네.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허리병이 크게 앓은 거죠. 근데 20대 때 앓은 거하고 50대 때 앓은 건 좀 다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50대 때 앓았는데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놀았더니 또 하면서 그쵸. 또 온 거죠. 그럼 이제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았다고 또 뛰면 또 윽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냐면 고질병이라고 해요. 이 고질병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치료도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조금만 무리하잖아요. 그럼 바로 재발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고질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70년대도 보면 물가가 급등했다가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이걸 세 차례를 반복하는데 그 세 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가요. 그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고질병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왜 고질병이 됐을까? 처음에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브라보 물가를 잡았어 하면서 이제 바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튀어오른 거죠. 이게 뭐야 한 다음에 다시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해서 내려오니까 브라보 한 다음에 또 금리를 인하했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또 튀어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잡으려고 이게 안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걸 잡으려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는데 폴 볼커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물가 잡는 건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가 잡을 수 있냐면 경기를 박살내버리면 돼요. 가격은 하늘에 떠 있는데 경기가 박살나면서 수요가 사라져버리면 뚝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네. 예, 그렇게 해서 물가를 제압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물가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리병수에 가둬버린 겁니다. 봉인을 해버린 건데 이걸 이제 코로나 오면서 두드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리병수에서 진이가 뛰어나온 겁니다. 치약도
밖으로 뺄 땐 쉬운데 다시 밀어넣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난 비유인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네. 우리가 이거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파티를 일찍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서 이거 너무 긴장감을 좀 풀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고질병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은 게 언제였냐면 21년도 3월이에요. 네. 지금이 23년도 7월이잖아요. 네. 2년 4개월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미국 가보면 진짜 체감 물가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 70년대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70년대의 얘기는 물가가 높았어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서 10년을 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데 대한 경계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네.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금리는 내려갈 거고 결국에는 물가는 해결이 될 거고 네. 결국에는 환율도 내려갈 거고 달러 강세도 풀릴 거니까 그럼 이건 자산시장에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단기로 고생하지만 결국에 좋아질 거라면 왜 파냐. 그냥 요즘 말하는 존버 스토리가 네.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네. 금리 인하했었을 때는 6.5에서 1까지 내리는데도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금리 인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중간중간 탁탁 튀어오른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실물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쪽에서 그때의 기업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경종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쏠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쏠림을 좀 방지하는 게 네. 되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이 성장이 예를 들어서 1.5% 성장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모든 산업이 1.5%씩 성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하나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산업은 10%씩 성장하는데 특정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평균 내니까 1.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어떤 산업은 10%씩 성장을 하면 그 산업은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산업은 다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애들만 오르는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쏠려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폭이 되게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낙관적인 네. 뷰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금리하고 비교가 되면서 만들어낸 그림들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 때 네.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 비슷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문제를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거는 망국의 지름길이든지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물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실물 경제가 둔화될 때마다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돈 풀어서 메워줘.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경제 체력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R&D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혁신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풀어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비 기업들을 늘리게 되면서 네. 실물 경제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먹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 같은 경우도 너무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썼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너무 과감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옛날 같으면 SVB 사태나 부채 한도 문제가 생겼으면 금리 인하하면서 대응했을 텐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그 경계감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SVB는 가짜 늑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연준이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잖아요. 난리 그럼 났네. 생각보다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70년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푼다는 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쿠션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는.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책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네. 투자서나 그런 것들보다는 네. 네, 금융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과거의 역사의 포스트들, 네. 위기의 포스트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지금에 던지는 교훈을 공감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위기, 미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이런 만약에 낙관적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방심을 한다면 그리고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는데도 그냥 살포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네. 이런 것들이 큰 위기를 잉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대박, 과거의 위기들이 보여줬었던 공통점들을 하나씩 좀 제가 네. 보여드렸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것도 되지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존주의하고 구조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나만의 내가 무언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구조주의라는 거는 나는 하나의 부속품이고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데 저는 인간이라는 경제 주체 한 명 한 명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 어떻게 몰려다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초에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모두가 경기 침체를 바라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럼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땡겨오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느니까 그래. 경기 침체가 이연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미래는 경제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방심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런 과감한 일종의 미봉책이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면 네. 그런 경계감을 풀지 않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